자, 그러면 우리는 10번부터 1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아래 자료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청나라의 군신의 예를 지킬 것, 명나라의 연호를 폐하고 관계를 끊으며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 책임을 내놓을 것. 자, 조선 왕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및 여러 대신의 큰아들을 심양에 인질로 보낼 것. 자, 일단 조선 왕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대신과 대신의 아들까지 싹 보내라. 인질로 보내라. 자, 그 다음에 뭐 청황제 생일, 중국 황후 황세자 생일, 뭐 사신 파견 뭐 등등. 자, 그러면 지금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명나라하고는 관계를 끊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즉 우리가 병자호란에 졌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인질로 파견되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골라라. 병자호란 찾으시면 되고요.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인조 때.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위 자료는 병자호란에 관련된 것으로 인조가 청황제에게 항복 의식으로 삼괴구고두례라는 의식을 행했다. 이게 그거죠. 자, 한 번 절하고 3번 땅에 머리가 닿게 조아리고 또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절하고 3번 절하고. 그러니까 이 삼괴구고두례라고 하는 건 3번 절하고 9번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땅에 머리가 닿게 조아리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데 요게 딱 항복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청나라에게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삼괴구고두례를 행했다. 맞아요. 병자호란 직후에 있었던 거고 2번 인조와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피신하여 45일간 항전하였다. 자,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자, 역시 우리 왕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강화도로 피난을 가는데 이때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길을 막 나섰는데 청나라 군대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 왕과 그 다음에 세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강화도로 이미 피난을 간 거예요. 복림대군도 가고 왕실의 여자들 있죠. 왕비랑 뭐 이렇게 여자들도 다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왕과 인조와 소현세자가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왕이랑 소현세자가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자, 역시 강화도로 피난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을 가요? 남한산성. 자, 그러면 그 지문에서 뭐가 틀렸나요? 자, 거기 복림대군이 아니고 세자랑 왕이랑 못 간 거예요. 강화도로. 그러면 세자랑 왕이랑 소현세자랑 인조랑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간 거죠. 그리고 이 남한산성에서 45일간, 약 45일간 항전하다가 결국에는 항복.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여기서 이제 복림대군이 아니고 소현세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3번. 이후에 청에 억류된 포로 중 정절을 잃은 부녀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끌고 갔어요. 그냥 포로로 데려갔어요. 인질로 데려갔는데 이유는 그 여자든 남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또는 뭐 양반이건 평민이건 간에 많이 끌고 갔고, 특히 양반들 중에서도 많이 끌고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들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풀어주는 과정에서 돈 내라 요거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고, 특히 양반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이 중에서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 중에 특히 여자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절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과 이혼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환향녀라고 그래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여자. 왜 우리가 욕할 때 여기 니은만 붙이면 욕이 되잖아요. 요즘은 사실 그런 말 안 쓰죠. 요즘은 말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런 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데서 생긴 말이다. 여기서 생긴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대부 중에서는 나는 이 여자랑 못 살겠다. 왕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왕족 중에서는 인조가 왕이 이혼을 시켜주기도 하죠. 왜냐면 이때는 이혼이 막 그냥 너랑 나랑 헤어져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이 실제로 허락을 해줘서 이혼을 한 경우도 존재하기도 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다. 네, 그 당시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후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자, 북반론이 제기된 거는 어느 왕 때? 가장 대표적으로 효종 때.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11번 조선 후기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세를 수취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자 양척동일법을 시행하였다. 자, 전세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측량을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척동일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는데, 자, 양척동일법이라는 건 전분 6등법, 세종 때 실시된 공법이죠. 자,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등이척제를 실시하다가 수등이척제를 양척동일법으로 바꾼 거고요. 양척동일법이라고 하는 건 측량하는 자를 통일한 거. 그래서 도량형 통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자를 통일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량형 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실시된 시기만 우리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양척동일법이 실시된 시기는 언제? 효종. 그렇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양척동일법을 실시했어요. 수등이척제에서 양척동일법으로. 그러면 토지를 측량할 때 몇 등급으로 나눠요? 6등급. 똑같아요. 수등이척제에서 양척동일법으로 줄자만 바뀐 거지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측량하는 자만 바뀐 거지. 자, 어쨌든 1번 맞고요. 2번.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분구등법을 지키도록 하였다. 자, 지금 여러분 나오는 시기가 조선 후기라고 문제에 나왔고, 자, 조선 후기에는 연분구등법이 뭘로 바뀌냐면 1결당 4두로 고정시키는 영정법으로 바뀌게 되죠. 자, 영정법 어느 왕 때? 인조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정법은 20두에서 4두까지 9등급으로 나누는 거에서 4두로 고정하기 때문에 전세의 정액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전세의 정액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연분구등법을 지킨 게 아니라 영정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자, 대동법의 시행으로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자, 대동법이 실시된 건 어느 왕부터? 광해군부터. 그래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다가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 건 어느 왕이에요? 숙종. 자, 그리고 전국이라고 해서 진짜 전국 아니죠? 익류, 그러니까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익류 지역을 제외하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2필씩 받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해줬다. 자, 무슨 법? 균역법. 자, 어느 왕 때 실시된 거예요? 영조 때 실시된 거고, 자, 그러면 균역법에서 자, 우리는 보완책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결작 2두, 1결당 2두 결작. 자, 그 다음에 양반 아닌 사람들한테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벼슬을 주고 포를 내도록 하는 거죠.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세, 그 다음에 선박세를 좀 더 타이트하게 걷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책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그냥 적어봤어요. 자,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2번. 밑줄 친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중종 12년 6월 경술 정광필 김은기 그 다음에 신용계가 말했다. 여진에 대비하는 성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모두 함께 의논하도록 조치하도록 하시고 이름을 가라 하십시오. 자, 이름은 뭐냐면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구의 이름 뭘까요? 비변사라고 하는 거죠. 자, 비변사는 삼포외란을 계기로, 삼포외란 중종 때 요거를 계기로 설치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상설화된 거는 을묘외변 때. 자,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죠. 명종 때 있었던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확대된 기구, 그리고 세도정치 시기쯤 되면은 비변사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흥선대원군 때 폐지된 기구가 바로 이 비변사. 자, 그리고 비변사가 강화되면 우리는 약해지는 것만 체크해 볼까요? 자, 일단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그리고 왕권도 모두 다 약화돼요.
자,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의 역할을 비변사가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의정부와 육조 약해지고 그 다음에 왕권마저도 약화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1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폐지되었다? 맞아요. 흥선대원군 시기에 의정부와 삼군부가 부활되면서 비변사는 폐지되죠. 2번에 을묘외변 이후에 상설기구로 발전하였다. 자, 을묘외변 때 상설화되죠. 맞고요. 3번 의정부와 육조의 정무 기능을 분담했다. 자, 의정부랑 육조랑 그 기능을 나눠 가진 게 아니고 자, 비변사가 세지면 얘네들은 약화되니까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를 나눈 게 아니고 따로따로. 그리고 오히려 비변사가 세지면 의정부와 육조는 약화되는구나.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죠. 4번에 의정부와 삼정승 등 고위 관료들이 참여했다. 자, 우리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구성원, 전현직, 정승, 그리고 오조판서. 자, 그러면 오조판서는 여기에서 공조를 제외한, 공조판서를 제외한 오조판서, 그 다음에 홍문관 대제학, 그 다음에 강화유수, 유수관, 자, 그 다음에 각 군영대장. 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각계각층의 좀 고위층들, 말하자면 중요 관청의 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게 바로 비변사.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확대되고 흥선대원군 때 폐지되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13번 1871년에 발생한 신미양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신미양요 1번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자, 신미양요라고 하는 건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원인이 된 거죠. 제너럴 셔머로 사건은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자, 어느 지역으로 왔다가 침몰당한 사건이에요. 평양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평양 주민들을 괴롭히고 노략질했으니까 이 당시에 여기 관찰사였던 평안도 관찰사가 박규수. 요 박규수가 이제 관민이 합심해서 불화살 쏴서 침몰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침몰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자, 요 제너럴 셔머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신미양요는 1871년에 자, 미국의 극동아시아 함대 로저스 제독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왔죠. 자, 그리고 어제연의 군대가 요 로저스 제독을 잘 막아내게 되죠. 자, 어제연의 군대가 광성보에서 분전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어제연의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요. 하지만 미국이 우리가 너무 극렬하게 저항을 하자 이제 여기서 물러나게 돼요. 말하자면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2, 3일 안에 철수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신미양요라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 미국 군대가 갈 때 어제연 장군 깃발을 뺏어가죠. 그게 수자기, 말하자면 수자기를 약탈해 가죠. 물론 지금은 영구임대 반환의 형태로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수자기, 어제연 장군 큰 깃발을 이제 뺏어가죠. 자, 그럼 1번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발생했다? 맞고. 2번 어제연을 비롯한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잘 격퇴했다? 맞고. 자, 로즈 제독이 이끄는 군대가 강화도로 공격했다? 로저스 제독이에요. 그럼 로즈 제독은 프랑스 로즈 제독. 자,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와 관련된 게 로즈 제독. 미국은 로저스 제독. 자, 그 다음에 4번 이후에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 척합의가 세워졌다.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전국적으로 척합의를 세우죠. 자, 앞으로 우리는 서양이 쳐들어오면 또 싸울 테다라는 걸 천명한 척합의가 세워지죠. 자, 정답은 3번. 14번 제1차 가보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차 가보개혁은 (1894년 7월부터 11월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다시 시작해요. 11월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차 가보개혁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때 1차 김홍집 내각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 자, 궁극기무처는 이때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화를 총괄하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개혁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원군의 섭정. 자, 흥선대원군이 이때 또 마지막 살짝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있었던 시기다. 요거부터 알아두시고. 자, 그럼 1번 흥선대원군 섭정으로 하는 내각이 구성되었다. 맞고. 개혁 추진을 위한 초법적 기구로 궁극기무처가 설치되었다. 맞고. 3번 일본의 망명에 있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박영효 김홍집의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자, 이렇게 구성된 연립내각은 2차 김홍집 내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박영효가 등장한 건 2차 김홍집 내각이고 여기서는 김홍집이 주도하게 되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추진정책으로는 공사노비법 혁파, 연좌율 폐지, 조혼 금지 등이 있다.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궁극기무처, 그 다음 흥선대원군, 1차 김홍집 내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개혁은 내용이 또 중요하니까 1차 가부개혁이랑 2차 가부개혁 내용을 또 구별하셔야 되겠죠.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아래 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A는 또 사람이니까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A는 소학교 교사로 초청받고 유경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자, 유경공원에 선생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선교사를 선생으로 데려왔죠. 그러면 유경공원 선생이었던 게 헐버트, 벙커, 길모어. 셋 중에 하나죠 뭐. 헐버트이거나 벙커이거나 길모어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유경공원의 선교사 선생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905년 을사조약 후에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며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여기서 고국은 미국이겠죠? 네, 미국으로 돌아가서 호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특사로 파견됐었다 이 말이에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자, 그런데 잘 안 됐고 1906년에 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의 행위를 폭로하고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헐버트가 건의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황제가 초청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자, 이후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외국인으로서 건국공로 훈장 태극장이 추서되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헐버트. 자, 그리고 헐버트는 그러면 첫째, 유경공원 선생. 둘째, 워싱턴의 특사 파견. 셋째,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리 교과서를 이 사람이 썼어요. 그 교과서 이름이 삼인필지라고 하는 세계지리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쓴 첫 번째 교과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삼인필지라고 하는 세계지리책. 자, 그럼 1번 세계 각국의 산천, 풍토 등을 소개한 세계지리서인 삼인필지를 저술하였다. 네, 1번이 정답. 자, 그러면 나머지 볼게요. 2번. 자, 기자로서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기고했다.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에서 의병 사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맥켄지. 맞아요. 그래서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독일인으로서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자, 조선의 고문으로 파견된 독일인이 멜렌도르프. 자, 그 다음 4번. 영국인으로서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 참여했다. 베델. 네, 베델이죠. 베델. 이 사람은 배설. 뭐 왜 웃어? 이 사람들 또 아직 니들 어리구나. 이런 거 보고 막 웃어. 애기들, 에이그 이런 거 웃겨? 그래, 그럼 웃어. 웃기면 웃어야지 뭐.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외국인들이에요. 자, 정답은 1번. 자, 16. 자, 조선총독부에 관한 다름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조선총독은 일본 육군이나 해군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쉽게 말하면 군인 중에서 임명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화통치 시기에 민간인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문관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군인이었죠. 자, 이번에 총독 아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정무총감과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무총감으로 나눠지죠? 맞아요. 자, 그다음에 3번 철도국, 전매국, 임시토지조사국 등 각급 식민행정기관과 직속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맞고요.
자, 4번에 조선 총독은 내각 총리 대신에 직속되어 조선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행사했다. 자, 여기에서 총독은 일왕 직속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수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본 수상과 동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 위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일왕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다 그 말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 중에 나중에 이 수상으로 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공을 세우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조선 총독이라고 하는 게 많은 권한을 가진.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17번 다음 중 독립투사와 독립운동 사실로 가장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자, 아까 우리 아침 굶기로 했죠. 그 문제야. 우리 의열단 그 의거 못 외우면 우리 아침 굶기로 했잖아. 그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은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러면은 활동 한번 봅시다. 일단 1번 이봉창. 자, 일본 일왕, 천왕의 폭탄.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자, 그러면 이봉창 같은 경우는 일단 1932년 1월이고요. 이 사람은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한인애국단 소속이 이봉창, 윤봉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김상옥. 자, 김상옥은 조선 총독부의 폭탄 투척 의거. 자, 김상옥은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종로경찰서. 그래서 이 사람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게 되고요. 자, 이 사람이 폭탄을 던지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발각이 된 거야. 어디 이제 숨어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던 누군가를 족쳤어. 근데 그 사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되면서 경찰들이 이 사람이 있는 곳을 개어싼 거예요. 그래서 막 몇백 명의 경찰과 대치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거의 한 300여 명 넘는 경찰과 대치 끝에 총격을 벌이게 되고,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방으로 이제 자살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김상옥의 의거고, 그래서 나중에 김상옥의 시신을 수습을 해봤더니 몸에 총탄이 20몇 발 맞았었대. 네. 저는 지금 조금 맞았다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이 맞았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 300명이랑 싸웠어요. 그러면 최소 한 발씩만 맞았어도 300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몇 발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총탄 하나는 이제 자기가 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신출귀몰한, 굉장히 이제 이 300명과 싸워서도 충분히 대적했던, 한동안 이제 몇 시간을 그렇게 이제 도망다녔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김상옥이에요. 그래서 김상옥의 이런 얘기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모티브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사람 누구냐? 김익상이에요. 그래서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죠. 그러면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는데 이때 김익상은 안 잡힌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폭탄을 던진지 몰랐던 거야. 그냥 의거만 일어났었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922년에 자 3번 지문 보세요. 황포탄 의거. 이때 잡혀요. 그래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김익상, 제가 그냥 오성윤, 그리고 이종암. 자, 이 사람 셋이서, 이 사람들이 준비했던 그런 의거가, 시도했던 의거가 황포탄 의거예요. 자, 황포탄 의거는 이제 상하이 말하자면 1922년에, 그러니까 이 황포탄 의거에서 말하자면 육군 대장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건인데,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김익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럼 작년에 했던 그게 너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가 이때 여죄를 추궁하다가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네가 했어? 이렇게 알게 된 게 김익상이에요. 그래서 김익상도 굉장히 신출귀몰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익상, 그 다음에 여기도 김익상. 그래서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도 폭탄을 던졌고, 그 다음에 요 다나카라고 하는 육군 대장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상해에서 있었던 황포탄 의거고, 최근 들어서 의열단 물어볼 때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황포탄 의거라고 하는 게. 그래서 황포탄 의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김익상.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조명하, 천황의 장인 암살 의거. 자, 대만에서 일본 천황의, 그러니까 일왕의 장인이자 육군 대장인 구미노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저격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조명하의 의거. 그래서 조명하는 뭐 어디 속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서 이런 의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다음 중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여기서 아닌 거 찾아보고 여기 안 나오는 세계 기록문화유산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또 아무리 또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할 건 해야 되니까. 자, 일단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맞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기록물 맞아요. 비변사 등록은 아닌 거 알죠? 비변사 등록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성록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 맞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아니고 동의보감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목민심서 아니고 승정원 일기 맞아요. 그 다음에 난중일기 이순신의 난중일기 맞고요.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아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아닌 거 그리고 차 이렇게 4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4개가 아니고 나머지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6개죠? 자, 우리나라 세계 기록문화유산은 총 16개. 16개. 그럼 나머지 10개? 자, 쭉 한번 써볼게요. 그냥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훈민정음, 그리고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과 직지심체요절. 자, 그 다음에 해인사 대장경판 및 재경판. 자,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 여기 조선왕조 의궤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반환을 받은 게 2017년인데 이거는 그 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럼 얘는 뭐지? 우리가 반환받은 게 2011년에 반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궤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특히 여기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는 성역 화성의궤라고 해서 화성을 건설할 때 만들어진 의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성을 건설하는 설계도 같은 건데 그거에 실제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기록물이 같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조선왕조 의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유교 책판. 한국의 유교 책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교 책을 찍을 때 그 판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속으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만대장경은 나무 판이 남아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금속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알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이 특별생방송 기록물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몇 개야? 7개죠? 자, 그 다음 지금 제가 쓰는 3가지는 가장 최근에 2017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라서 요거는 여러분이 맨 뒤에 마지막 지정된 3가지는 또 따로 알아두시는 게 제일 최근에 지정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자,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 어보와 어책. 조선왕조의 어보와 어책. 어보라는 게 그거잖아요. 도장같이 생긴 거. 그런 거. 그거와 관련된 기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는 2017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마지막에 지정된 거. 2017년. 자, 그러면 세계 기록문화유산 한번 쭉 적어봤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야 써봐. 그럼 못 쓰더라도 아닌 거랑 맞는 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자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다 16개 싹 써봐. 그러면 못 쓰더라도
이가 아닌 거는 뭐가 아닌 건, 예를 들면 비반사 등록 뭐 이런 거 아닌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는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거. 자, 거기 써있네요.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 자,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고 민주화 운동이야. 그럼 5.18 민주화 운동이겠죠? 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자, 5.18 민주화 운동의 계기가 뭐냐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사망, 12.6 사태, 그리고 군인의 등장, 신군부의 등장, 12.12 사태, 그리고 그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해서 이제 계엄령을 반포하고 이제 민주화 운동들을 탄압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5월 17일 계엄령을 확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계엄령을 확대하자 그것에 대한 반발로 여기저기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광주에서의 시위가 이제 좀 심하게 일어나니까 말하자면 이 지역을 딱 찍어서 탄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1번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3.15 부정선거랑 관련된 혁명, 4.19 혁명, 1960.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장했죠. 이거는 6월 민주항쟁.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987이잖아요. 6월 민주항쟁 1987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자, 신군부가 등장한 게 12.12 사태, 이거에 대한 반발, 유신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일어난 게 서울의 봄, 1980년 5월. 그러면서 계엄령 확대를 계기로 시위가 더 격해지고 그러면서 광주를 진압하게 된 거죠. 자, 정답은 3번. 자, 4번. YH 무역사건을 계기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에서 제명되면서 발생했다. 자, YH 무역사건이 1979년. 그래서 YH 무역사건, 김영삼 제명, 부마 항쟁, 그 다음에 12.6 사태 이런 식으로 쭉 즉 유신이 붕괴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79년이다. 자, 정답 3번. 자, 20번에 경제 봅시다. 자,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가와 나가 아니라 가에서 라까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죠. 자, 1번. 자, 60년대네요. 가는. 자, 기간 산업의 육성과 면직물 가발 등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하였다. 자, 1번에 1960년대가 맞고요. 자, 2번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거는 연도를 아예 알아두시면 돼요.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1977년.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발전을 일으켰다. 1970년대. 주로 중화학공업이 육성되던 시기고요. 자, 60년대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그 다음에 3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이했다. 자, 3저 호황을 맞이한 시기가 80년대 중반. 네. 전두환 정부. 자, 그 다음에 4번.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타결. 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게 1993년이에요. 그래서 90년대인가 했더니 맨 끝에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자, FTA가 우리나라 처음 책정된 게 이제 체결된 게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니까 여기는 90년대가 아니죠?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되면서 이제 와인이 엄청 싸게 들어올 거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2004년에 학생이었어? 애기였어? 저는 2004년에 야 이제 와인 싸지냐? 막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애기들. 자, 3회로 갑시다. 좋겠다 어려서. 자, 3회 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 나라 사이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고구려? 태조왕한테 복속됐거든요. 자, 고구려는 그 나라 사람 중에 대인을 뽑아 사자로 삼아 토착 지배층과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 가는 옥저예요. 고구려에 복속돼버리죠. 자,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족외혼이죠. 꺼리는 것이 많아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으로 죽으면 살던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옮겨갔다. 새벽에 별자리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 해의 풍흉을 미리 안다. 자, 조계혼이 나타나는 건 어느 나라? 동예. 자, 1번. 상가, 대로, 패자 등의 대가가 있었다.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있으면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1번 틀렸고 2번.
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부여. 가족의 뼈를 추려서 커다란 목곽에 안치한다. 옥저. 하지만 나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자, 부뚜막을 갖춘 철자형 집터와 여자형 집터에 거주했다. 자, 철자형 집터나 여자형 집터는 춘천, 강원도 쪽에만 나타난댔죠. 그러면 강원도 동해안에 존재했던 나라가 동해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가에서 라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자, 일단 천리장성은 수나라가 망한 뒤에 쌓은 거예요. 그러면은 수나라 막으려고 당나라 막으려고. 그래서 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은 일단 631년에서부터 647년까지, 그러니까 영유왕에서부터 보장왕까지. 자, 그리고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위치는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시기는 영유왕에서 보장왕까지. 요렇게.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가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수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일본이 백제 부흥궁을 지원하기 위해서 백강 입구까지 왔다가 패했다. 무슨 전투? 백강전투. 백강전투는 663년. 자, 그러면은 백제 망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다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군을 축출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나당 전쟁이잖아요. 매소성 전투는 특히 675년에, 그러므로 라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신라는 웅진도독부를 함락시키고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웅진도독부가 당나라에서 설치한 거고, 얘를 없애버리고 그 대신 신라의 관청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 당나라가 너무나 우리나라에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 당나라를 무찌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무찌를 때 보덕국의 또 도움을 좀 받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거는 671년. 자,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어느 나라 시조설화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자, 이 사료는 우리 너무 많이 본 거죠. 이진화 신앙과 그 다음에 뇌질주일과 뇌질청해. 그래서 이진화 신앙이다. 자, 맨 밑에 두 줄만 읽어볼까요? 자, 뇌질주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화 신앙의 별칭이고, 뇌질주일은 자, 뇌질청해는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별칭이다. 그러면 금관국은 금관가야. 그러면은 가야랑 또 중요한 나라, 가야 중에 뭐 있어요? 대가야. 그러므로 이 나라는 대가야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야에서 중요한 나라가 금관가야 아니면 대가야인데, 여기서는 금관가야가 써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 나라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자, 지산동 고분군이 이 나라의 왕급 고분이 밀집되어 있다. 자, 지산동 고분군. 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 자, 그러면 대가야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고령에. 그래서 고령 지역이니까 맞고. 이번에 6세기 초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자, 대가야의 인회왕과 신라의 법흥왕 사이에 혼인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522년에. 6세기 초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신라 법흥왕에 의해서 병합되었다. 자, 금관가야는 법흥왕한테 멸망.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 자, 그래서 대가야를 복속시킨 건 진흥왕이죠. 정답은 3번. 자, 4번에 백제와 외 이 나라의 연합군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패배했다. 자, 관산성 전투라는 게 누가 전사한 전투? 성왕이 전사한 전투인데 이때 백제하고 신라만 싸운 게 아니고요. 백제에다가 플러스 외에다가 일본에다가 플러스 대가야가 한 편 먹고 싸웠어요. 그런데 신라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신라 열받죠. 그래서 대가야 멸망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관산성 전투. 일단 관산성 전투 하면 여러분 성왕이 전사한 전투라는 거 554년에.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4번 삼국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삼국의 고분 봅시다. 자, 1번 한강유역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 유민임을 반영한다. 자, 1번의 한강유역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서울 석촌동 고분. 자, 그리고 서울 석촌동 고분은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세웠음을 알 수 있죠. 1번 맞고요. 2번 백제의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넣지 않았다. 자, 백제 시대에 있었던 벽돌 무덤은 2개. 하나는 송산리 6호분, 하나는 무령왕릉.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송산리 6호분은 사신도 벽화가 있어요. 그런데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벽돌 무덤에는 벽화가 있죠? 네, 여기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무덤에 벽화가 있네. 있습니다. 2번 틀렸네요. 자, 3번 고구려 고분 벽화는 처음에는 사신도가 점차 생활풍속도로 변했다. 자,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이 있어요. 요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를 그려요. 왜냐하면 돌방으로 만들면 벽화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돌로 만들거나 벽돌로 만들면 벽화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벽화는 처음에는 일상생활, 그러다가 나중에는 추상적인,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면 뭐 대행렬도 뭐 사신 손님을 접대하는 그림, 우리 집 부엌 그림 뭐 여러 가지를 그려요. 그러다가 추상적으로 사신도 같은 걸 그리죠. 그래서 처음에 사신도를 그린 게 아니라 나중에 갈수록 사신도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자, 4번에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은 4, 5세기의 신라 고유한 무덤의 양식이 돌무지 덧널무덤이고, 자, 이 무덤은 부부 합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 무덤은 한 명만 묻을 수 있어요? 2명 묻을 수 있어요? 무덤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막 돌 쌓고 흙 덮고 막 복잡하니까 만약에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완전 열었다가 다시 왕비가 돌아가시면은 관을 넣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은 단장묘라고 했죠. 단장 몇 명 묻을 수 있어요? 1명. 합장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틀리고.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었죠?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4번까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 힘들어서도 못하겠다. 자, 4번까지 문제 한번 풀었고, 자, 이제 6문제 밀렸어. 알죠? 6. 스물스물 이 폭망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자, 어쨌든 뭐. 자, 오늘은 4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주에도 이 정도 분량 여러분 풀어오시는 거 알죠? 문제 한번 미리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